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BC 하이드로가 최근 향후 3년간에 걸쳐 25%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C 하이드로 직원 중 45%에 이르는 무려 2,600여 명이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캐나다 사회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스마트 미터기 논란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BC 하이드로가 직원들의 높은 급여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BC 하이드로의 직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인 45%의 직원이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연봉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들의 봉급으로 매년 3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납세자 연합의 조던 베이트만 BC 지부 회장은 캐나다의 공기업 대부분이 방만한 운영과 철면피 같은 내부 인력 뒤치작거리의 일을 하고 있지만 BC 하이드로의 경우는 그 도가 가장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BC주 공기업 사이에서도 가장 호화로운 기업 문화를 누리는 곳으로 BC 하이드로가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BC 하이드로가 향후 3년에 걸쳐 전기요금을 26% 인상할 계획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BC주 정부는 가급적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무마에 나서기도 했으나 BC 하이드로는 전기료의 인상이 어떻게든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BC 하이드로 직원들의 10만 불 연봉을 대라는 것입니다. 납세자 연합의 베이트만 씨는 BC주 공기업의 이러한 상황은 관리 책임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감시 관리 기능이 필요하지만 BC주 정부 역시 툭하면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안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C 하이드로가 자신들의 10만 불 연봉을 위해 전기료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는 사이에 새학기가 시작된 9월에는 푸드뱅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 정책도 좋고 좋은 자연 환경도 좋지만 캐나다 사회의 이런 불합리와 모순이 한심해 보입니다. 푸드뱅크 측은 올 9월 들어 500여 명의 아이들이 음식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9월은 푸드뱅크의 음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로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굶주리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Share Family and Community Service의 마틴 와이언트 씨는 새학기 준비물들과 계절옷, 그 외 여러 가지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에 저소득 가정의 경우 음식물 구입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이언트 씨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비롯한 휴가철에 주로 음식 기증이 늘어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도 많은 음식 기부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비행기 탑승 시 액체형 소지품의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9.11 테러 이후 항공기 납치에 사용되는 폭발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반입 금지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꼭 필요한 액체류 소지품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시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기내 액체 반입 규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폭발성 액체류를 감지해내는 탐지 기계가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내 액체류 반입 금지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액체 폭탄 사용이 밝혀지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9.12 테러 이후 각국의 공항들과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테러에 사용한 무기류를 연구한 끝에 승객으로 위장한 테러범들이 화학물질을 함유한 액체류를 이용해 기내에서 폭발물을 제조한 것이 밝혀지면서 일반 승객의 액체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은 물과 음료는 물론 액체류의 화장품 등을 소지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발성 액체류를 감지해내는 탐지 기계가 개발되면서 비행기 탑승 시 반입 금지되었던 액체류의 소지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계는 내년 1월 중 캐나다는 물론 미국과 호주, 유럽 등지의 공항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만난 한 여행객은 평소 사용하던 스킨이나 로션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했다고 전하며 반입 금지 조치가 사라진다는 소식을 반겼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항공기를 이용할 때마다 컨택트 렌즈 세정액을 작은 병에 옮겨 담는 번거로움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탐지 기계의 시험 테스트가 마치고 상용화가 실시되면 항공인의 액체 반입 규제는 2016년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캐나다 각 주의 최저임금 평균은 $10 21센트라고 합니다. BC주는 $10 25센트로 캐나다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캐나다 내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곳은 엘버타로 최근 인상한 금액이 $9 95센트라고 합니다. BC주의 최저임금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최근 인상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BC주의 산업계가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C기업협의회와 BC상공회의소가 물가 상승에 대응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폭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협의회의 그레그 다비뇽 씨는 최저임금의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이 갑작스럽게 상승할 경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부담을 주어 고용료를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C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높일 수 없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짐 싱클레어 씨는 시간당 $10 25센트인 현재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빈곤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1년에서 2년 내에 최소한 $12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관해서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단체의 입장은 언제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각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정한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책정은 결국 경제 규모와 물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계산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타주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다는 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BC주의 물가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세계은행은 캐나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7%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최근 TD은행 역시 올해 캐나다 경제 성장 전망치를 1.7%를 예상하면서 당초 세계은행이 예측한 성장치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D은행 측이 최근 올해 캐나다 경제가 1.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지난 4월 캐나다 경제의 성장률을 1.7%로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같은 시기 국제 경제 성장 평균 예상치는 3.8%로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이 예상되었지만 신흥개발국의 5.0%의 높은 성장률과 선진국 1.2% 성장 전망을 견주어 볼 때 캐나다의 성장률 예측은 비교적 준수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이 캐나다 자체의 능력이 아닌 철저히 미국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TD은행은 캐나다 수출 시장의 가장 큰 고객은 미국임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출로 인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껏 1%의 금리 유지 효과로 낮은 모기지 이자율에 힘입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시장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는 정도로 캐나다의 산업구조는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알버타의 샌드오일도 국제 석유 시장의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셰일가스의 수출 대상지를 미국 일변도에서 아시아의 각국으로 바꾸는 노력이 일말의 희망을 만들고 있지만 이 역시 캐나다 각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쉽지는 않은 전망입니다. TD은행은 목재 및 가스 수출에 기대를 걸면서 내년에는 2.4%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BC주 교육계는 이런저런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역 빅토리아 교육청이 출산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한 교사의 재임용을 보장하지 않는 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빅토리아 지역 사회에서는 출산을 위해 6개월 이상 휴직한 교사의 재임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기 중 학교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스쿠 지역의 교사인 캐서린 알파 씨는 이 문제로 교육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알파 씨는 여교사의 출산 휴가는 실질적으로 수업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교육청 측이 휴직 중인 교사들의 연금 및 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잘못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C주에만도 교사 자격증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설 교단이 모자라 타주로 넘어가거나 교사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교사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존과 3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사용하려면 이 와이파이와 3G 기능이 필수적인데요. 와이파이 존은 카페나 편의점 등 서비스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3G는 일정 사용량이 넘으면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신사가 차량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편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로저스사가 미국의 스프린트와 제휴해 자가용 안에 와이파이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스프린트 벨로시티라는 이름의 자동차용 와이파이는 빠르면 내년 중 캐나다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내장된 인대시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인터넷 기능과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치와 관련해 하이테크 전문가 마이크 요니 씨는 휴가 또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태블릿 PC를 손에 든 자녀들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며 투정하는 소리를 들어본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3G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이용 요금 때문에 사용하면서도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상업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앞으로 3년 동안 1억여 대의 자동차가 와이파이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한 만큼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렇듯 이동통신 시장이 날로 팽창하면서 집전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캐나다인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집전화를 사용하는 캐나다인은 모두 1,1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2.1% 하락한 수치입니다. 핸드폰 사용 인구는 1.8% 상승해 총 2,790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캐나다 인구 비율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2명이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100만여 개의 집 전화번호가 사라졌으며 그 사이 무선 전화번호는 580만여 개가 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낮의 온도는 아직 따뜻한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기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감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경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불청객의 대명사인 감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캐나다 사람들은 감기 증상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 병가를 내지 않고 평소와 같이 출근합니다. 감기 정도로 병가를 낼 경우 자신의 업무가 동료에게 넘어가면서 불편을 끼칠 수 있음을 배려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은 감염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타인과 접촉을 피하고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해안보건부의 미나 듀어 박사는 가을을 맞아 독감 예방주사를 반드시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쉴 것을 권유했습니다.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업무가 있어 불가피하게 출근할 때는 청결에 특히 신경 쓰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기침 등을 할 때 동료들에게 옮기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의 독감 예방주사는 10월 중순부터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밤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BC주 곳곳에서 심야의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도와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야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출하는 여성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뉴 웨스트민스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가 발생, 경찰이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4일 새벽 2시경 퀸스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던 남성이 지나가던 여성을 공격했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대응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해자 체포에는 실패했습니다. 가해자는 25세와 40세 사이의 젊은 백인 남성으로 180cm 전후에 장신에 날씬하면서도 근육질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흰색과 빨간색으로 글씨가 씌어져 있는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벨트와 검은 모자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쇼핑몰 인질 사건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사망 및 부상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요. 캐나다인도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명의 16세 소녀가 심각한 다리 부상으로 불구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사건이 발생한 아프리카 지역을 위해 활동한 캐나다인도 있습니다. 지난 21일 케냐의 쇼핑몰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밴쿠버 주민 나구입 담지 씨가 평소 자선활동에서 활발하게 참여한 사업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그의 사망에 애도하고 있는 밴쿠버 주민들에게 고인이 생전에 활동했던 아가칸 재단에 기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아가칸 재단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빈곤 지역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이 재단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을 전했던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재단의 기부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인의 부인과 세 딸의 소셜미디어에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 나구임 담지 씨는 생전에 3명의 딸과 특히 관계가 두터웠으며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그의 지인들이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주 밴쿠버 총사관에서는 유학 및 어학원 관계자들 대상으로 한 한인 유학생 사건 사고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학생 사건 사고 현황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세한 피해 사례가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밴쿠버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50건의 사건 사고에 비해 올해는 30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학생 대상 사건으로는 심야 시간대 폭행 사건과 불법 룸렌트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환전 사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거래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위조 체크를 이용한 사기나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사기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이기천 총영사는 밴쿠버는 유학생들이 많은 지역으로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천 총영사는 유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밴쿠버 한인 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유학생을 많이 유치해 동포 사회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밴쿠버 경찰청에 근무하는 한인 경찰 폴 채 씨가 참가, 사건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밴쿠버 경찰청 소속 폴 채 경관은 사건 사고를 예방하려면 귀중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자신의 물건에 항상 이름을 새겨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폴 채 경관은 밴쿠버 지역에서는 살인 사건을 비롯해 집시들의 액세서리 도난 사건, 핸드폰 절도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밴쿠버 경찰청은 이러한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을 조직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예방 대책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나 스카이트레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혼자 길을 걸을 때 항상 주의를 경계해야 하며 물건에는 이름을 새겨두고 특히 노트북과 아이패드는 시리얼 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을 조언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폴 채 경관은 사고를 당한 후에는 911에 즉시 신고하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인상착의나 도망간 방향,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들을 기억해두면 수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코리안이라고 말하면 바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임시 주거지를 제공한다거나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니 피해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32회 밴쿠버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오는 10월 11일까지 펼쳐지는 밴쿠버 국제영화제는 북미 5대 영화제 중 하나로 다양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며 작품성 있는 국제영화를 소개해왔습니다. 32번째인 올해에는 75개국에서 출품된 총 341편의 영화가 밴쿠버 지역의 9개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코믹, 액션, 멜로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우리 선이, 박해일 공효진 주연의 고령화 가족, 이정재 최민식 주연의 신세계를 비롯해 장편과 단편 총 14편이 선보입니다. 이 중 홍상수 감독의 우리 선이, 이학준 감독의 나인 미즈스 오브 스탑 엠파이어, 김수현 감독의 연소 석방 폭발이 용호상 후보로 선정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밴쿠버 국제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화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출품된 전 영화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프리패스는 325달러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